흉하게 그게 뭐예요? 당장 좀 치워요.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단상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신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두가 자리를 잡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오른쪽 소매 끝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단상 바닥을 굴렀습니다. 사람의 손처럼 생겼지만 사람의 살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카메라를 든 손들이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신랑의 누나가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신부의 아버지는 단상 한 구석으로 거칠게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다음 날, 한 그룹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부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낡았지만 정갈한 다세대 주택 한켠에 윤석형과 윤서와 부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63살의 아버지는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자리에 낡은 의수를 끼운 채로 아침마다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30살의 딸 서아는 초등학교 교사로 다음 달이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날부터 석현은 한쪽 팔로 딸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서아는 며칠 전 시댁 어른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던 자리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한미경은 아버지의 의술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몸이 그러신데 결혼식 사진은 어떻게 찍으려고? 사진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시아버지 강태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다들 신경을 좀 써야겠구먼. 강민준이 작게 말렸습니다. 엄마 좀. 하지만 한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서아는 그저 입술을 깨문 채 참았습니다. 서아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표정을 살피며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아빠, 결혼식 날 또 저런 소리 들으시면 어떡해요. 서아가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핸들을 고쳐 잡고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변하지 않는다. 너도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부끄러워할 일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 말에 서아의 마음 한쪽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석현은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던 시절 근무 중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지만 그 일을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일을 했고 화단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밤 서아는 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기척을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딸의 손을 잡고 걷는 입장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울 너머로 딸을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좀 어설프지. 서아는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버지가 한 번 더 자세를 고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됐다. 다음날 학교에서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답했습니다. 그냥 좀 떨려서요. 별일 아니에요.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서아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식장은 신랑 측 집안에서 운영하는 호텔 웨딩홀로 정해졌습니다. 서아는 그곳에서 결혼식을 치른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내키지 않는 이유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 그 웨딩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서아와 석현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웨딩홀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클립보드를 든 채 다가왔습니다. 강민준의 누나 강지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사람이 그날은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강지원은 서아에게는 짧게 웃어 보였지만 석현을 향해서는 시선이 한 박자 길게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좌석 배치도를 펼치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사진 동선은 이렇게 잡았어요. 어르신은 단상 뒤쪽 가장자리에 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서아가 이유를 묻자 강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사진이 너무 그림이 안 예쁘면 곤란하잖아요. 저희 쪽 행사이기도 하고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업무적인 판단처럼 들리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석현은 아무 말 없이 배치도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하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아버지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무언가를 가만히 눌러 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웨딩홀을 나오는 길에 서하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마디 하셔도 됐잖아요. 석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너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다다. 서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는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지원 언니가 오늘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 좀 너무하지 않아? 강민준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게 답했습니다. 누나가 일이 워낙 꼼꼼해서 그래.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서하는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한 번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서하는 옷장 속 웨딩드레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슬쩍 열린 문 너머로 석현은 낡은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매끈하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떨리세요? 서아가 묻자 석현은 옷깃을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누구보다 의젓하게 걸어야 하는데. 서아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장 안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곧 도착할 하객들을 위해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서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고 석현은 단상 뒤쪽 가장자리 정해진 그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호텔 웨딩홀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발레 직원들이 줄지어 도착하는 차들을 받았고 화려한 꽃장식이 로비 가득 늘어서 있었습니다. 석현은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때 발레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황급히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선생님? 석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차는 제가 직접 정문 가까이에 대두겠습니다. 옆에 있던 신입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분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팀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귀한 분이셔.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신입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호텔 총괄 지배인이 마침 그 앞을 지나다 석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중하면서도 묘하게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석현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십시오.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고 마침 그 곁을 지나던 강지원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분이 지배인님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그녀가 옆 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은. 강지원은 잠시 미간을 좁혔지만 곧 별일 아니라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강태호도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손님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것질 흔한 일이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본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하객들의 시선은 단상 위 신랑 신부에게 쏠려 있었지만 한미경의 시선은 자꾸만 단상 가장자리에 앉은 석현 쪽으로 향했습니다. 옆자리 친척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네 아버지 팔 좀 봐. 식장에서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영 보기 좋지가 않네. 듣는 사람이 몇 없는 작은 소리였지만 마침 가까이 앉아있던 서아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석현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단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기사는 가족석 배치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강지원에게 손짓으로 묻고 있었고 강지원은 그때마다 단상 가장자리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진행 요원이 다가와 알렸습니다. 곧 가족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섰습니다. 신랑 신부를 가운데 두고 양가 가족이 자리를 잡는 동안 사진 기사가 카메라 뒤에서 위치를 조정하며 외쳤습니다. 신부 측 아버님 조금만 더 안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석현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강지원이 빠르게 다가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강지원이 사진 기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말씀드린 자리, 가장자리 쪽으로 부탁드려요. 사진 기사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신부 아버님이신데 너무 끝쪽이면. 강지원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사진 구도가 그게 더 깔끔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미경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굳이 가운데 나설 필요 없지. 목소리가 작지 않아 주변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상 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하객은 그 와중에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석현의 모습을 보며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했을 법한 상황인데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옮길 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누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단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직원 한 명을 불러 작게 지시했습니다. 저분 의자 저쪽으로 더 빼드려요. 카메라에 너무 걸려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지배인이 저 어르신께 깊이 인사하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손을 떼는 건 좀. 강지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이 행사 책임자가 누구예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더 이상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석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세를 살짝 고쳐드리겠다며 석현의 오른쪽 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아가 황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사진 기사가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대로 서 계셔야 사진이 예뻐요. 서아는 발이 묶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상 위 모든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모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 테스트 불빛만이 간간히 허공을 갈랐습니다. 직원의 손이 석현의 오른쪽 소매 끝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던 사진 기사의 손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직원의 손이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기는 것과 동시에 석현의 오른쪽 소매 끝에서 무언가가 툭 빠져나왔습니다. 의수였습니다. 손목 이음새가 직원의 손에 걸려 그대로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의수는 단상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몇 바퀴 굴렀고 카메라 플래시 테스트 불빛 아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식장 안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끊겼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한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흉하게 그게 뭐예요? 당장 좀 치워요.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꼭 이런 날 이렇게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드시네. 누구를 향한 말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을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강태호도 그 광경에 적잖이 당황한 듯 아내를 향해 삭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하지만 한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원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라도 담긴다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잠깐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사진 기사님 촬영 중단해주세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몇몇 하객의 휴대전화는 단상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진 기사조차 당황한 채 예 하고 말을 흐릴 뿐 손은 그대로 카메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아는 비명처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단상 위를 가로질러 달려가며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석현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의수를 직접 집어 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동작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서자 석현은 의수를 손에 쥔 채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괜찮다. 이런 걸로 무너질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너도 그만 울어라.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답했습니다. 네, 미안해요, 아빠. 그 담담한 부녀의 대화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동요했습니다.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작게 속상했습니다. 방금 저 반응 봤어? 보통 사람이면 저럴 수가 없는데. 다른 한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진짜 다른 분 같아. 표정이 너무 단단하셔. 강민주는 그 모든 광경 속에서도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단상 뒤편 한 하객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미 그 순간이 또렷하게 녹화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어수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패백도 피로연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강지원은 호텔 마케팅팀 사무실에 홀로 남아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찍힌 영상이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웨딩홀에서 의수 빠진 신부 아버지 시댁의 반응이.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치솟고 있었고 영상 아래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호텔의 이름도 댓글 속에서 하나둘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내리고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하지만 법무팀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퍼져서 내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새 그녀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어느 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태호의 사무실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호텔 건물 임대 계약 관련해서 다호홀딩스 쪽에서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강태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호홀딩스? 거기서 갑자기 왜? 비서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어제 그 영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태호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형식적인 거겠지. 그쪽도 우리 건물에 새 들어있는 입장인데 별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협력 예식장 두 곳에서도 제휴 재검토 연락이 들어왔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거래처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비서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 다홀딩스 거기 대표가 누구야? 당장 알아봐. 비서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강태호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는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어제 결혼식에 오셨던 신부님 아버님 윤석현 님이십니다. 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거래처 세 곳이 한꺼번에 계약을 보류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비서도 동행시키지 않은 채 혼자 차를 몰고 윤석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우는 순간 강태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짓는 호텔 한 채보다도 작은 그 집이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사람의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강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버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물었고 곧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문가에 선 채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호였습니다. 제가 모르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석현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강태호 씨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강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어디서 뵌 적이 있습니까? 윤석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15년 전 한 백화점에서 폭발물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했던 기억 한 조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매장 안에 갇혀있던 사람 중 하나가 당신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강태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고. 윤석현은 오른쪽 빈소매를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 팔은 그날 당신을 끌어내다 잃은 겁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15년 전의 연기와 열기, 그리고 누군가의 단단한 등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아 역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팔을 잃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고의 한가운데 자신의 시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태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매장에 어린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떨어진 채로요. 윤석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도 제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에게 다시 들어갔던 겁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들의 목숨도 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아버지를 향해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강민준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저희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윤석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날 결혼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선택을 후회할 뻔했습니다. 며칠 뒤 호텔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일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이 사태를 덮기 위해 영상 속 목격자를 매수하려 했던 사실과 윤석현 쪽에 대한 허위 자료를 꾸며 퍼뜨리려 했던 시도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 물러났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부모보다 더 치밀했던 만큼 그 몰락도 더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윤석현은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신 일부 계약과 대출 조건을 정상화해 주었습니다. 다만 강태호와 한미경에게는 분명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 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강태호와 한미경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윤석현은 잠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다. 서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의수가 빠진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평생과 한 가족의 오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가진 것으로 몸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결국 가장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